네, 어제 중국 증시가 개장 첫날부터 급락했습니다. 결국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 증시와 경제 짚어보도록 합니다.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정부가 새로 도입해서 시행에 들어간 이 서킷 브레이커, 어떤 제도인가요? 네, 서킷 브레이크 제도라는 것은 선물 지수의 그 기초 자산이 되는 CSI 300 지수가 5%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경우에 발동이 되고요. 네. 또한 주가 지수와 주가 지수 선물이 15분간 거래가 중단되는데요. 이제 바로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지수가 상하 7%까지 또 변동이 되면은 바로 그날 거래가 정지되는 겁니다. 새해 첫날 중국은 CSI 300 지수가 7% 하락했기 때문에 네. 통상 마감 시간보다 1시간 반 먼저 전체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었습니다. 네, 이 서킷 브레이커가 새로 도입된 것이 지난해에 중국 증시가 이 폭락을 거듭했었잖아요. 그런 상황 때문에 도입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8월에 그 주가 폭락으로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네. 당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2개월 만에 고점 대비 43%나 폭락하면서 시가총액이 4천조 원 넘게 사라졌는데요. 네. 이 때문에 증시 질서 유지라든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말씀하셨지만 어제 2016년 개장 첫날 중국 증시가 7% 폭락했습니다. 결국 정해진 거래 시간 채우지 못하고 조기 종료됐는데요. 이런 상황 왜 발생한 건가요?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작년 8월에 증시 안정책 차원에서 발표됐던 대주주에게 할당된 주식 매각 금지령이 내려졌는데요. 네. 이게 빠르면은 8일부터 풀리게 된다고 합니다. 네. 해제 대상 주식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 원화로 200조 원 정도가 달하는데요. 네. 이러기 때문에 그 작년에 그 2배 이상 올랐던 907개 종목들, 특히 신규 상장된 테마주들이 평균 420% 올랐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회사인 바오펑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무려 20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종목들의 그 주가 수익 비율이 100배에서 200배 정도 고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의 그 매도 물량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이 때문에 차익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조 PMI가 좀 나쁘게 나오자 울고 싶었던 때 그 뺨을 때린 격으로 아하.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졌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아까 언급 주셨지만 8일부터 풀리게 될 예정인 이 주요 대주주에 대한 주식 매각 금지령이요. 워낙 지금 이 중국 증시 상황 이렇다 보니까 이 중국 당국이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벌써 그 자동차 부품 회사인 그 절강성의 세계 화통 그룹이 있는데요. 네. 대주주의 그 주식 매각 금지 기간을 자체적으로 연장하겠다고 했고요. 네. 10개 기업이 연장을 발표했는데요. 금지령 자체가 자율적인 그 매각 제한에 묶일지라도 금지령 자체가 그 연장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당국이 그간 증시 안정책 차원에서 서서히 풀기 시작을 했고요. 네. 또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앞으로 증시 안정 기금이 갖고 있는 200조 원이 넘는 물량도 또 그 만기가 돌아오거나 지수가 4천선 위에서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악재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도사리고 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얽히고 설켜서 지금 상호작용하는 것 같은 배경은 느껴지는데 자, 어제 중국 증시 폭락이요. 이게 새로 도입된 서킷 브레이커에 적응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걸까요? 아니면 올해 좀 쭉 나타날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 서킷 브레이커가 도입이 됐다고 해서 아무래도 거래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미숙하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지만 네.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은 중국 증시는 개인들이 전체 거래의 80%를 차지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보다는 눈앞의 가격 변동이라든지 정책 제로에 그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양대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요계주라고 부르는 적자 기업들의
기업들의 매수가 집중되기도 했고요. 또한 100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B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주가가 개인들 매수에 의해서 3개월간 70%나 올랐는데요. 자, 앞으로 기업인이라든지 증권사 경영진들 같은 경우에도 자주 실종 사건들이 있고요. 아하. 또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증시가 개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없다는 점에서 증시 안전기금에 보유 물량이 출회되거나 그리고 대주주의 그 지분 매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다시 이와 같은 그 혼란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현재 중국 경제 위험 요인들이 여러 가지로 꼽히고 있던데요. 무엇보다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이거 우려됩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계속해서 목표치를 7%대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 상황으로 본다면 좀 높은 목표 아닌가요? 네,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 PMI로 추정해 보면은 4분기 중국 GDP 성장이 한 6.7%고요. 네. 올해 경제 예측 기관들의 그 평균 GDP 성장률은 6.4%입니다. 네. 중국은 올해 경제 그 대전환을 선언하고 과잉 생산 설비를 정리한다든지 부실 부동산을 처리시키고 경쟁력 없는 기업들을 아주 퇴출시킬 텐데요. 네. 이렇게 되면 4, 5년 뒤를 보면은 잠재 성장률은 올라가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6.5% 전후의 성장을 달성하는 것만 해도 골디락스 경제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중국이 왜 7% 목표를 잡았느냐는 겁니다. 네. 최근 중국을 가보면은 대형 섬유 의류업체 그 도산 그 도미노가 부동산 개발회사, 건축자재, 일상용품, 그리고 전자부품 회사, 그리고 지방 금융업체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노사 붕괴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 차원에서 중국 정부가 민심 안정용으로 7%를 제시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정치적인 이유가 또 있네요. 자, 이 위안화 절하 추세가 좀 빠르게 진행된다면 이 중국은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래도 이 위안화 가치 절하 기조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네, 단기적으로 중국의 가장 큰 위험은 한문희의 그 자본 유출뿐만 아니라 위안화 환율 변동인데요. 네. 최근 그 중국에 대한 외국 그 금융기관들이 대출 규모가 1조 3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중에 홍콩은행이 가장 많은데요. 네. 4,500억 달러인데 네. 이 규모는 홍콩의 GDP의 무려 170%에 달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홍콩 금융기관들이 현재 미 달러 상승에 따라서 이 부분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올해는 3천억 달러에서 많게는 4천억 달러 정도가 중국에서 자본이 유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올해 1달러에 6.8위엔 정도까지 위엔화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네. 오히려 7위엔 정도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은 중국 경기 하락에 따른 실적 악화에다가 엔 하락, 위엔화 하락까지 겹쳐지는 이중고를 겪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네요. 자, 그리고 또 이 중국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속도가 좀 더뎌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던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아무래도 좀 둔화돼야 되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네. 최근에 미국의 FF 금리를 가지고 봤던 3월의 금리 인상 확률은 10% 전후로 낮아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12월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을 좀 더 확인해야 되겠고요. 중국의 경기 침체가 예상외로 심각해지면서 상품 가격 하락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3월은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4월과 6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리 인상도 당초 4회 정도가 아니라 2회에서 한 3회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게 국제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셨는데요. 자, 중국의 증시 변동, 이 우리나라 시장의 직접적인 변수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하는 대목인데 소장님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IMF의 보고서를 보면요. 중국은 세계의 그
그 구매력 기준 평가 기준으로 보면 한 16%를 차지합니다. 네. 이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이 1% 하락하면은 세계 각국의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0.24% 떨어지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유난히 높은 0.3% 정도 하락하면서 경제적 충격이 큽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주식시장과 연동성이 다른 나라보다 무척 높고요. 또 중국 여행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비크림만 작년에 그 1,200만 개를 구입해서 네. 리오코가 K뷰티의 시장에 쓴 돈이 9천억 원 정도에 달하는데요. 이러기 때문에 뭐 무역이나 기업 진출도 긴밀하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그 대한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소비 위축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목표 3% 달성이 좀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중국발 불안감, 이거 악재라고 보시는 입장인데 우리 증시 1월 효과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새벽부터 이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다 중국의 증시 폭락은 아무래도 신흥국 증시에서 자본 유출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2%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현재 3%로 상승하면 수치상 1%포인트 올라가지만 변화율로 보면은 1.5배고요. 자본 조달 비용이 50%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신흥국 기업들의 그 부채 총액이 작년 기준으로 한 18조 달러 정도가 됐는데요. 이 금액이 아무래도 그 다시 미국으로 환류가 되면서 환율이나 주가, 원자재 시장에 커다란 변동이 야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 비중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올해는 전체 시장을 보기보다는 개별 섹터나 기업의 투자 초점을 맞추는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